투자이론의 기초, 전통적 투자이론. 1번, 투자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변동성이 작다. 완전 반대로 설명됐는데요. 보통 이제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. 비중이 20에서 30% 정도라고 하고요. 대신 변동성은 커요. 따라서 투자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이제 좀 크다고 하죠. Y를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2번, 이번 기와 다음 기의 자본량의 변화는 델타 K는 투자 마이너스 델타 K이다. 수업 때 설명을 드린 내용인데요. 그래도 워낙에 중요하고 기초니까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, 자, KT 중에는 다음 기로 전달될 때 사라지는 부분,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. 자, KT에서 다음 기로 갈 때 사라지는 부분을 보고 우리는 이제 감가상각된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. 이 크기를 보고 우리는 델타 K라고 부르죠. 그리고 이 투자를 T기에 했으면은 투자는 다음 기부터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감가상각되지 않고 다음 기에 고스란히 더해진다고 합니다. 다음 기에 고스란히 더해지고 이 크기를 보고 우리는 T기에 발생한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, 그러면 여기는 어떨까요? 여기는 1 마이너스 델타 KT가 되겠죠? 자, 이 둘을 합친 게 다음 기에 KT 플러스 1이라면 KT 플러스 1은 어떻게 되겠어요? KT 플러스 1은 그, 요, 투자량 플러스 1 마이너스 델타 KT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하니까 또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, 그러면 델타 K는 이제 K T 플러스 1 마이너스 KT를 말하니까요. KT 마이너스 델타 KT. 자, 문제에 적혀 있는 거하고 똑같은 부호가 나왔죠? 이제 맞는 말입니다. 이 수식은 정말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유도도 해내시면 더 좋겠지만은 실제로는 좀 암기도 해두실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. 3번, 지난기 기준 감가상각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순투자라고 한다.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또 빌려보려고 하는데요. 여기 자꾸 눌려요. 여기 이렇게 감가상각된 부분이 있잖아요. 예, 그 부분을 메꾸는 투자를 우리는 대체 투자라고 불러요. 순투자가 아니고 대체 투자라고 부르고, 그 위에 삐져나온 부분 있죠? 전개 투자량에 비해서 늘어난 이 부분 있죠? 여기를 우리는 순투자라고 불러요. 따라서 이 두 개의 용어 이거 잘 알고 있는지 체크하는 선지였습니다. 3번 선지가 이랬고요. 자, 4번하고 5번은 기출에서 따낸 선지인데요. 4번은 2017년도 간평, 5번도 사실 같은 이제 모형이거든요. 2016년도 국회 8급에서 따온 모형입니다. 그래서 모형의 그 유저 코스트,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인데, 이 모형도 이제 기출로 많이 나와요. 사용자 비용, 이 모형이 많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그림을 통해서 조금 간결하게 좀 이야기해 볼게요. 이쪽이 K이고 이쪽은 두 가지를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이자율 플러스 델타 요거 곱하기 이제 K라는 유저 코스트를 말하는 것이죠. 유저 코스트를 말하는 것이고, 잠시만요. 유저 코스트는 K 기준으로 이제 델타 플러스 R 되는 것인데요. 이게 이제 이자율이었죠. 이게 바로 감가상각입니다. 그래서 매기 발생하는 게 비용이 여기 이제 PK라는 자본재 정해져 있는 자본재의 가격에 이자율 플러스 감가상각을 합친 게 바로 유저 코스트가 되는 것이고요. 여기에는 우하향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, 이 그래프는 그 자본을 사용했을 때 이제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매출액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제 P, 이제 제품 가격이죠. 제품 가격 곱하기 MPK라고 부르는 양자가 일치할 때 최적 자본량이 달성됩니다. 이를 보고 우리는 자본의 사용자 비용 모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. 4번, 감가상각률이 증가하면 자본 비용도 증가한다.
감가상각이 증가한다는 건 델타가 커진다는 것이고, 그럼 곡선이 상방으로 올라가죠. 따라서 자본 비용이 증가한다. 곡선이 올라간다를 떠나서 유저 코스트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. 따라서 이제 동그라미 맞는 선지가 될 것이고요. 5번, 자본재 가격이 일정할 때 소비재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의 한계 효율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. 자, 뭐 사실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 문제에서는 이 P 곱하기 NPK를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고 한 거예요. 자본의 한계 효율이라고 한 것인데요. 뭐 어렵진 않죠? P가 상승하면은 더 큰 값을 가지니까 곡선의 상방 이동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겠죠. 그래서 5번에 대해서 4번에 대해서 균형의 이동을 물어본 건 아니고 곡선 자체의 이동을 물어봤던 선지들 두 개를 우리가 기본기로 체크를 해보셨습니다. 6번 순현재가치법으로 도출된 데이터는 사업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다. 순현재가치법을 도출할 때 쓰는 그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사실 수익률 계산할 때 쓰면 돼요. 근데 우리가 이 선지를 바라볼 땐 이렇게 봐요. 순현재 가치가 얼마니? 순현재 가치, 즉 net present value가 A라는 사업이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30억이 나온 거예요. 근데 B라는 사업은 얼마니? 라고 물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10억이 나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업의 규모가 이쪽이 조금 더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A와 B 사업의 수익률을 확인할 수 없다. 그래서 맞는 문장이 되는 것이지. 이거 구하느라고 도출된 수치들 가지고 사실 수익률 계산이 가능하긴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약간 좀 함정을 파요. 사업의 규모 확인 가능, 수익률은 왜? 자, 이것만 봤을 때 수익률을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예를 들면 A가 사업 규모는 더 큰데 얘는 수익률이 낮은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00억을 투자해서 330을 벌어요. 330억을 벌어요. 수익률이 낮죠. 근데 B라는 사업은 이제 10억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이제 5억 투자해서 15억을 버는 거예요. 수익률이 높죠. 이 숫자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익률을 알 수 없다라는 선지이기 때문에 6번이 맞는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. 반대로 내부 수익률법의 데이터로는 사업의 규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죠.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.